네, 반갑습니다. 실험에 기반한 당신의 가설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방태모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학부랑 대학원 둘 다 통계학 전공했고요. 첫 커리어를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융합센터라고 하는 의학 도메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커리어 패스가 좀 특이해서 첫 직장을 계속 여기 소개에 넣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관찰 연구에 관한 시계열 회귀 모델링을 주로 수행을 했고요. 그것 외에 여러 가지 통계 분석들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 직장인 G마켓 AI 프로젝트 팀으로 이직을 했고요. 여기서는 온라인 통제 실험의 어떤 신뢰도를 보장하고 실험 민감도를 좀 증대를 시켜서 실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어떤 통계적 방법론 연구에 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통계적 방법론들을 연구한 것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통계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AB 실험 결과를 좀 요약하고 실험과 관련된 어떤 전사지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대시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데요. 개인 블로그에는 주로 회고록을 쓰고 있고요. 요즘 IT에서는 온라인 통제 실험에 관한 글을 좀 쉽게 풀어 쓰는 형태로 좀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링크드인 프로필 QR코드인데요. 오늘 하는 발표와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실험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질문이나 고민들이 있다면은 여기 링크드인으로 들어가셔서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온라인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목은 이번 제목이 여기서 좀 약간 이렇게 오마주를 좀 한 건데, 당신의 A/B 테스트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을 주제로 얘기를 했었고요. 좀 A/B 테스트의 어떤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것들, 좀 놓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사용자는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산 추정이 좀 주의가 필요한데 거기서 왜 이제 바이어스가 좀 발생하냐, 그리고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고, A/B 테스트, 그리고 이제 어떤 실험 플랫폼에 관한 일반적인, 좀 기본적인 신뢰도를 보장하는 A/A 테스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데이터 에너지 2023에 어떤 그 발표 영상을 또 게재를 해서 유튜브에 발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 나중에 발표 자료가 제공이 될 텐데, 여기서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검정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이제 파워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검정력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일종으로에 관한 관심에 비해 검정력에 관한 관심은 좀 미약해요. 그래서 이 검정력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 결과에 관한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가설 검정 결과에 따라서 2x2로 네 가지 경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좀 잘못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는 규모가설이 참인 상황에 규모가설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규모가설을 기각을 시켜서 파지티브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false positive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종으로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규모가설이 거짓인 상황에 규모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네거티브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서 false negative라고 하고, 이거를 이종으로 베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올바른 결정들인데, 규모가설이 참인 상황에 규모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올바른 결정이다. 그래서 true negative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규모가설이 거짓인 상황에 규모가설을 기각시키는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기각시키는 결정을 했다. 파지티브인데 그게 올바른 결정에 대해서 트루 파지티브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검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설을 올바르게 기각시키는 어떤 확률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검정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후 검정력 분석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후 검정력 분석은 사전에 어떤 검정력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설계된 실험에 기반해서 나온 어떤 통계적 가설 검정 결과를 논문에서 제시할 때 리뷰어들이 간혹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사후 검정력 분석 같은 경우는 이미 관측된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되게 무의미하다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게 왜 무의미하고 어떤 함정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세 가지를 해소를 하려고 해요. 검정력은 무엇이고 대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검정력 분석이라는 건 또 무엇인가? 두 번째로 검정력이 낮은 실험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사후 검정력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어떤 함정에 빠뜨리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실험에서 검정력 분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겠구나. 두 번째로 검정력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실험의 경우 이런 위험이 있겠구나. 이 두 가지를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검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검정력은 파워, 기호로 1-베타로 표현을 하고요. 말 그대로 실험 변형 공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으면 올바르게 탐지할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형군이라고 함은 대조군을 포함한 실험에 참가하는 모든 그룹을 통칭해서 변형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베리언트 내지는 베리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통제 실험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를 좀 학술적으로 표현하면은 규모가설, 그러니까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규모가설을 올바르게 기억시킬 확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력이라는 것의 정의가 이러한데, 이 검정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좀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스택퀘스트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G 무게에 관한 분포예요. 그래서 X축이 G의 무게인데 이게 일반 식단을 먹은 G가 노말 다이어트라 우측에 분포하는 G 무게고, 그리고 좌측에 분포하는 게 특별 식단을 섭취한 G의 G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가설은 특별 식단을 먹이면은 G 체중이 감소한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특별 식단을 먹은 쥐의 무게랑 일반 식단을 먹은 쥐의 무게에 관한 어떤 정확한 분포, true distribution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건 우리가 검정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분포를 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두 분포, 두 쥐 무게의 분포가 겹치는 구간이 적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 보시면은 겹치는 구간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포인트로 잡고 나서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실험을 진행해서 정말로 특별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쥐 무게를 감소시키는 것에 효과가 있는가, 실험 효과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고, 실제로는 이 분포를 모를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종의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세 마리씩 한번 샘플링을 해봤는데, 이 세 마리씩 샘플링을 한다고 하면은 이 무게 분포의 각각의 중심 근처에서 샘플링이 될 거예요. 이 분포의 높이가 의미하는 바가 해당 무게에서 관측될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샘플링을 한다고 하면은 각 군으로부터 중심 근처에서 샘플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 프로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으니까, 어, 실험을 했을 때 특별 식단을 먹으면은 G 무게가 감소한다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세마리 샘플링을 한다고 했을 때 중심 근처에서 샘플링이 될 거니까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P-value가 0.0004 정도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유의하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트루 포지티브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실험을 좀 반복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뻔하죠. 뭐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세 마리 샘플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두 군의 분포를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작고, 각 군의 중심 근처에서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의 실험들의 형태로 이렇게 쭉 샘플링이 돼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이런 어떤 우연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빨간색 박스층 겹치는 구간에서 우연히 샘플링이 된 거예요. 굉장히 우연하지만 이거를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장담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런 겹치는 구간에서 샘플링이 됐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군간의 차이가 없어요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기노화설을 기각시키지 못했는데 그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저 겹치는 구간에서 샘플링이 돼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가운데에 나와 있는 분포로 이 all data comes from me라고 해서 일반 식단을 먹든 특별 식단을 먹든 G 무게 분포에는 차이가 없어라는 어떤 잘못된 형태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험을 좀 반복적으로 했다고 했을 때 10번 정도 실험을 했다고 해볼게요. 이 중에 우리는 한 번 정도 잘못된 결정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10번 중에 9번 올바르게 규모가설을 기각시킨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파워가, 검정력이 규모가설을 올바르게 기각시킬 확률을 했는데,
10번 중에 9번 그랬으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검정력이 90%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검정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다른 예제로 그럼 거리가 가깝고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이 사례를 한번 보면은 또 검정력이 갖는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겹치는 구간이 많으니까 세 마리씩 샘플링을 하면은 두 중심에서 중심 근처에서 샘플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두 군의 중심을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샘플링이 되지 않는 이상 어,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p-value 0.34라고 하는 기мот을 이기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USG는 5%보다 큰 값이니까.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false 네거티브인 거죠.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도 실제 프레시나를 먹은 경우에는 G 무게의 분포가 감소해서 이 좌측으로 약간 이동되는 형태가 되는 게 맞아요. 이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결정을 못 내렸다는 거고요. 이거를 반복을 해보면은 뻔하죠. 이것도 똑같이 10번 먹다고 10번 반복했다고 해보면은 앞에 9개는 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고 마지막에만 운이 좋게도 세 마리가 중심을 잘 묘사하도록 밀집되어서 각각이 샘플링이 돼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번 중에 9번을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한 번만 트루 파지티브한 결정을 내린 거고 그럼 검정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검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검정률이 낮으면 이렇게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검정력을 좀 보장하는 실험을 설계할 수 있어야지, 우리 검정 결과가 신뢰할 만합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정력을 보장하는 실험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드는 거는, 저렇게 검정력이 높은가 낮은 것도 알겠는데, 검정력을 높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내보면은 이렇게 검정력이 낮은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그림에서도 약간 힌트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이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표본 크기를 늘리는 거예요. 표본 크기를 늘릴수록 각 그 분포에 겹치는 구간이 많더라도 중심을 잘 묘사하게 되겠죠. 표본 크기를 늘릴수록.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드는 것은 그래서 회원 크기를 늘리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얼마나 늘려야지? 우리는 보통 산업표준의 검정력을 80%로 정의를 하는데 얼마나 늘려야죠? 산업표준의 검정력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게 퀴즈인데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거를 얼마나 늘려야지 검정력이 확보될까를 얘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일종의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해본다고 하면은 실험을 막 10번, 100번 반복해야지 실제 검정력이 나올 텐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실험을 표본을 확보하는 비용이 드는 상태에서 그리고 시간도 드는 상태에서 그런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하는 건 실무에서 불가능한 행위니까 이것도 한번 영상을 멈춰보고 한번 답변을 해보시길 바라고 답은 이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검정력 분석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검정력 분석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검정력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 그림과 같이 특정 수준의 검정력을 갖기 위해,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분포를 잘 묘사하는 어떤 실험을 설계하기 위해, 저 중심을 잘 묘사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특정 수준의 검정력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표본을 수집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분석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력 분석 수식을 좀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앞으로 검정력 분석에서 어떤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든지 검정력 분석이 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식을 넣어놓긴 했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것은 수식을 외우는 건 아니에요. 수식은 어차피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보면 되고 그건 어차피 우리가 파이썬이든 R이든 어떤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구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식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매몰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식을 통해서 이 공정력 분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랑 나중에 이제 빠질 수 있는 함정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식을 정의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대조군과 실험군이 균등 비율이라는 가정하에 이 균등 비율일 때 검정력이 최대여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균등 비율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모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정하에 검정력 분석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이 식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이 검정력 1-베타랑 유해 수준 알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산업 표준은 검정력 80%, 유해 수준 5%인데 그래서 이 80% 5%를 정의하면은 저기 검정력 분석 수식에 보이는 G1-베타 플러스 G1-2분의 알파라는 식은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G라고 하는 거는 표준 전기분포의 퀀타일 값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한테 알려진 값이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값은 이거예요. 저 n이라고 하는 거는 각 변형군에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 표본 크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저 수식으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이제 시그마 제곱, 과거 데이터. 그래서 과거 데이터라고 표현한 건 온라인 실험 측면에서 과거 데이터를 표현했는데 즉 대조군의 기반에 구해진 관심지표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 G 무게 예제로 G 식단 얘기로 한번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대조군의 일반 식단을 먹은 G가 되는 거고 그 우리가 관심 지표는 G 무게니까 그 일반 식단을 먹은 G 무게에 관한 표준 편차라고 할 수 있겠죠. 표준 편차 제곱,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준 편차라기보다는 분산이라는 표현이 더 올바르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델타는 최소 검출 가능 효과인데 요거는 이제 MD라고도 얘기를 해요. 미니멈 디텍터블 이펙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온라인 통제 실험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또 이펙트 사이즈라는 표현이라는 또 새로운 정의가 있긴 한데 온라인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니멈 디텍터블 이펙트 최소 검출 가능 효과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감지하고 싶냐를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일반 식단을 섭취한 쥐의 무게가 1kg라고 하면은 나는 뭐 100g 정도 감소시키는 실험을 설계하고 싶어. 그걸 검출해낼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고 싶어라든지 아니면 나는 뭐 좀 더 나이브하게 아니면 좀 더 진보적으로 300g 정도의 쥐 무게를 감소시키는 실험을 설계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델타가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실험 변형군에 필요한 표본 크기에 대한 값이 저런 델타라는 값과 시그마 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당연한 거죠. 이게 우측에 보시면은 두 분포가 얼마나 겹치는지가 결국에는 중요함을 우리가 앞서 검정력을 설명할 때 파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에 대한 게 지금 위에 표현한 그림이고 저게 곧 델타가 될 거고요. 우리가 정의하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제 표준 편차 개념이 나오는 거죠. 표준 편차 제곱이 또 분산 개념인데. 그래서 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얼마나 되냐가 또 얼마나 퍼져 있냐가 저게 얼마나 겹치는지에 또 관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두 가지에 의해서 샘플 사이즈가 얼마나 필요해 이 검정력을 충족시키려면 하는 게 정의되는 건 당연한 얘기다라고 해서 그림을 한 번 더 첨부를 해봤고요. 그래서 산업 표준을 대입을 하면은 검정력 80%, USC 5%를 대입하면 아까 그 표준 연료 거행액값 G라고 하는 값이 계산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식이 되게 간단해져요. 그래서 표본 크기에는 16 곱하기 시그마 제곱에 델타 제곱을 나눈 형태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델타는 또 MD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서 포인트는 검출해내고 싶은 효과 델타가 이게 얼마인지 그리고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관심지표 표준표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표본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봤던 바와 같이.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좀 쉬운데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이커머스 도메인의 프로덕트 오너인데 이 프로덕트에서 구매 전환율에 관한 10%의 상대적 변화를 검출하는 실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과거 데이터, 즉 대조군의 구매 전환율은 3.7%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구매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샀냐 안 샀냐에 관한 거니까 1 아니면 0인 바이너리 지표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게 돼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P 곱하기 1-P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3.7%에 1-P, 뭐 일종의 어떤 실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3.563%가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으로 정의가 되고요. 여기서 델타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7%의 상대적 변화를 검출하고 싶다 했으니 기존의 구매 잔율이 3.7%인데 여기에 10% 상대적 변화를 검출하고 싶으니까 이걸 곱해서 0.37%가 델타, MD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 식이 연산이 되죠. 산업표준 하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각 그룹에
41,642명의 최소 표본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예제에서는 규모가 서로 올바르게 기하시킬 확률, 즉 검정력이 최소 80% 보장이 되려면은 각 실험 변형군의 최소 표본 수는 41,642명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정력 분석의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검정력이 갖는 의미랑 검정력 분석의 어떤 효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검정력이 낮은 실험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검정력이 낮은 실험의 검정력과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 앤드류 겔만이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유명한 통계학 교수님이 또 이제 논문에서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종 오류 베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것과 또 다른 형태의 두 가지 오류율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할 수 없게 되는데요. 두 가지 에러는 이제 타입S 에러 레이시랑 타입M 에러 레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타입S 에러 레이시는 말 그대로 사인 에러 레이시라고 부호에 대해서 음,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 타입M 에러 레이스는 말 그대로 어떤 과장 비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게 과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타입S 에러 레이스는 말 그대로 실험 데이터로부터 관측된 어떤 그 실험 데이터 값, 그 검정 통계량 값이 효과의 방향 자체를 반대로 잘못 추정해 버리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롭게 개발한 신약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질병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통계 분석 결과, 실험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 분석 결과 그 약이 질병을 개선한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측 그림을 봐주시면은 이 X축이 검정력이고 Y축이 타입S 에러 레이트인데, 검정력이 작아질수록 타입 에러 레이트이 폭증하게 되죠. 그래서 검정력이 낮으면은 이 효과 자체를 반대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고, 타입 에러 레이트는 말 그대로 효과의 중요도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아까 그림과 마찬가지로 파워가 낮아질수록 Y축이 이제 과장 B가 되는데 과장 비율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쥐 무게 예제를 계속 가져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특별 식단을 먹은 쥐 무게가 어 일반 식단 대비해서 뭐 한 10% 정도 무게 감소에 이르렀는데, 검정력이 되게 낮은 실험이면은 막 20% 30% 감소를 시킨다고 과장이 되는 실험 결과가 관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오류라고 할 수 있죠, 둘 다. 그림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다시 가져와서 각 변형군으로부터 표현을 두 마리씩 채취한다고 해볼게요. 이러면 타입S 에러가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식단을 섭취하는 쥐들은 좌측에서 샘플링이 되고, 특별 식단을 섭취하는 쥐들은 우측에서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화살표에 관해서 중심을 구해보면은 부호가 반대로 추정이 되죠. 실제 우리는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쥐 무게가 더 낮다, 특별 식단을 섭취하면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연히 저 양 끝에서 반대로 추정이 되어버려서 어, 특별시간 섭취하면 오히려 쥐 무게가 쥐가 살이 찐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게 위험한 형태의 에러 레이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타입의 에러 레이시인데, 특별 식단을 섭취하는 쥐들은 좀 좌측으로, 비교적 좌측에서 샘플링이 되고, 일반 식단을 섭취하는 쥐들은 비교적 우측에서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는 트루 디스트리뷰션의 중심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실제로 차이가 있지만은,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데, 이게 엄청나게 과장되는 형태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타입 S 에러 레이스랑 타입 M 에러 레이스는 검정이 낮으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요. 시뮬레이션 스터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인터를 한번 사용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실험을 했는데 변형 군당 100마리씩만 샘플링을 했어요. G 무게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p-value의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x축이 p-value 분포를 이게 10,000번 실험을 반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p-value를 10,000개 들고 있는 거예요. G 무게에 대해서 구한 두 군의 G 무게 차이에 관한 어떤 검정 토량에 기반한 p-value를 10,000개 들고 있는 거고, 그 10,000개의 p-value를 히스토그램으로 찍은 거예요. 구간으로 나눠서.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면 여기서 많이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5% 미만에. 근데 막 지금 피밸류들이 막 널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검정력이 굉장히 낮아요.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정 내린 게 3%밖에 안 돼요. 검정력이 3%란 소리죠. 올바른 결정 내린 게.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은 과장 비율이랑 타입S 에러 레이시 높다 했는데 이게 부호가 잘못됐어라고 하는 거를 36.3%나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게 유의한 결과 중에 그러니까 유의한 결과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올바른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이 정말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이 리프트 그러니까 그 두 군간의 어떤 리프트가 발생한 게 차이가 맥스 민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과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과장비를 보면 54.2%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보면은 이제 7,000마리 정도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만번 실험을 해서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해서 피밸류를 찍어보면은 이제 파워가 10% 정도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과장비도 이제 3.9배 정도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입S 에러레이도 아직 발생하고 있는 거죠.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늘리는 거죠. 32,000마리 정도 샘플링 했더니 파워 30% 정도 된다. 그래서 여기 유의한 결과가 30% 정도 나오고 올바른 결정이 그래서 많이 줄었죠. 맥스 민의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중에 이 리프트라고 하면은 G 무게 차이가 뭐 20% 정도 개선이 됐다, 20%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 게 맥스인 거고 6% 정도 줄었다는 게 민인데 이 차이가 많이 감소가 됐고 부호가 잘못되는 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30%까지 올라오니 과장 비율은 아직 약간 두 배가량 되니까 좀 아쉬운 수준이고 그래서 12만 2천 마리 정도를 샘플링을 하니 분명히 80% 정도 달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걸 이제 시뮬레이션 스터디로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산업 표준이기도 하고, 이게 민맥스 차이가 이제 크게 많이 나지 않고, 타입S 에러 레이스는 아예 0%고, 과장비도 뭐 한 10% 정도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은 뭐, G 무게는 실제 5.6% 정도 감소가 됐는데, 특별시설 섭취하면은, 실제 밸류는 5% 정도 감소시키는 걸로 나온다. 이게 5.6%, 이게 0.6% 정도 차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통계적 가설 검증을 했다. 신뢰할 만한 실험 설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걸 이제 시뮬레이션 테스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욕심을 내서 16만 3천 마리를 샘플링을 하면은 검정률 90% 정도 달성이 되고 이러면은 과장 비율은 그대로 뭐 1.1배 정도 되고 요게 좀 줄었죠. 요거의 어떤 간극이 좀 줄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워를 늘려 나가면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보여준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검정력이 낮은 실험의 검정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검정력 분석에 기반한 실험을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거는 정상적인 형태의 검정력 분석이고, 이거를 사전 검정력 분석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사후 검정력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후 검정력 분석이 함정인데요. 사후 검정력 분석 우리가 흔히 언제 수행하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흔히 검정력 분석에 기반해 설계되지 않은 실험을 진행한 경우에 정하게 됩니다. 약간 지금 포인터 때문에 집중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포인트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규모화설을 기가시키지 못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이런 사고 검증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규모화설 기각을 못 시켰네? 검정력이 너무 낮아서 규모화설을 기각 못 시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게 기전이 돼서 사고 검증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규모화서 우리가 기가시키게 되면 검정력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곤 해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시뮬레이션 스테디에서 본 것처럼, 타입S 에러 레이트, 타입 M 에러 레이트라는 것의 존재 때문에 검정력이 낮은 상황에서는 규모화설이 기가시켰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게 올바른 결정인지 알지도 못하겠죠. 우리는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모르니까. 이게 어쨌든 규모화서 기가시키는 결정이더라도, 검정력이 낮다면은 타입 MLRA, 타입 SLRA에 과장되었다든지 아예 부호가 반대로 추정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규모에서 기각시켰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규모에서 기각시켰다 안 시켰든 검정력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서 본 식에서처럼 사전 검정력 분석은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대조군의 관심 지표에 관한 표준 편제 제곱, 분산
이것과 도메인 지식 델타, 얼마나 이 실험 피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트리트먼트가 관심지표의 변화를 일으킬까 하는 것에 대한 정의, 그거는 이제 도메인 지식에 의존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후 검증력 분석은 과거 데이터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는 건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도메인 지식이 있으면은 사후 검증력 분석을 하게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는 상황에서도 검정력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학 논문 리뷰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험에서 관측한 데이터로 그럼 검정력 분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후 검정력 분석이라는 끔찍한 괴물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후 검정력 분석이랑 사전 검정력 분석을 정의를 해보면은 사전 검정력 분석은 영어로 뭐 프라이어리 파워 애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 수행 전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관심지표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MDE에 의존을 하게 되고 사후 검증력 분석은 포스트 업 파워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실험 수행 후 관측된 데이터에 기반한 피변리에 의존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명의 편의상 둘을 다른 용어로 구분지어 말하고 있는데 후자는 완전히 잘못된 형태의 검증력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사후 검증력 분석은 피밸류에 의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실험 데이터로 검정력 계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관측된 p-value에 기반해서 검정력을 계산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를 설명드리기 위해 수식을 좀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식은 그냥 사후 검정력 분석 함정을 실제 수식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냐를 표현하려고 가져온 수식이니까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전혀. 실제 검정력 분석할 때 뭐 필요한 식은 아니에요. 그 아래쪽에 쭉 보이는 식들은. 그래서 이 수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원래 식이죠. 그래서 요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1 베타가 이제 검정력인 거고, 요게 이제 1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요 파이라고 하는 함수는 표준 전기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라고 보시면 되면 돼요. CDF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이 일종의 어떤 이 CDF의 인풋이 되는 건데, 함수의 인풋이 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델타, 의 스탠다드 에러를 나눈 형태로 정의가 돼요.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식이죠. 그 두 군 간의 어떤 관심지표의 차이를 검증할 때 사용되는 투샘플 t-테스트에서 검정 통계량 값의 형태랑 똑같아요. 두 군에서 관측된 관심지표의 차이가 얼마고 스탠다드 에러가 얼마야? 가 이제 그 검정 통계량이 되는 건데 그거랑 이제 값이 똑같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 있는 값은 요 값이 그대로 딸려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측 검정이어서 1-2분의 F로 들어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 이식을 또 정리하면은 이 델타를 SE로 나눈 형태의 검정 통계량을 p-value에 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은 이 표준적 기분포의 그 퀀탈 값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1-베타라고 하는 값이 관측된 p-value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후 검증력 분석에서는. 이렇게 아니면 이제 과거 데이터에 관한 정보 델타라든지 스탠다드 에러에 또 필요한 값이 그 아까 봤던 우리 시그마 제곱값인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관측된 p-value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value에 의존하는 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 그래서 앞선 사전 검증력 분석 예시를 좀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전 검증력 분석을 했을 때는 41,642명 정도가 필요로 됐는데 각 그룹에서 41,642명이 있어야지 80% 검증력을 보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후 검증력 분석이 함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형군당 4만 명 가량이 아닌 80명만 확보를 해서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 이거는 실제 논문에서 제시한 예시에 해당해요. 해당 예제에서 실험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관측된 비율은 0.009예요. 굉장히 낮게 나와서 규모에서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는데 이에 따라 사후 검정력 분석 시기에 의해 계산된 검정력은 74%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1-베타 아까 우리가 구해둔 식에 대해서 이 검정력에 대해서 요 p-value 값에다가 0.009를 넣어주면은 바로 편유분포에 대한 퀀탈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CDF도 우리가 그 누적 분포 함수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편유분포 같은 경우는 알려진 분포니까 이건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이랑 R로 계산이 다 가능한 값이에요. 데이만 해주면은 그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에 받쳐서 74%에 달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아까 변형군당 80개 표본을 확보하면은 관측된 표율에 의하면 74% 검정력 확보된다 했는데 아까 사전 검정력 분석을 했을 때는 4만 명 가량 확보해야지
검전력이 80% 보존됐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 사후 검전력 분석이 아니라 변형군당 80개 표본을 확보한 경우 실제 사전 검전력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가 있으니 그래서 아까 계산해뒀더니 시그마 제곱값을 가져오고 델타 값을 가져와서 1-베타에 대해서 유도해놓은 검전력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델타는 이게 0.37%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스탠다드 에러는 이 시그마 제곱에 이 감신 지표에 관한 일종의 퍼진 정도니까 스탠다드 에러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군 간의 차이에 관해서 검정을 하는 거니까 시그마 제곱이 두 개가 더해져서 들어가서 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고 이 수식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수식이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걸 그대로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냥 2가 들어갈 거고 시그마 제곱에 3.563% 들어갈 거고 여기서 80개 표본을 확보했으니까 8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검정량은 3.3%에 불과한 값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실제 데모를 가져왔는데, 이 예제에서 P밸류는 0.009였어. 그래서 이 포스트 파워, 사후 파워를 계산해보면 74%에 달해. 이거는 꽤 리저널해 보인다. 근데 올바른 형태의 검정력 분석인 사전 실험의 검정력을 계산해보면 3%밖에 안 돼. 그래서 이 포스트 파워라는 거는 사후에 구한 파워는 노이즈가 굉장히 큰 추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앤드류 겔만 통계학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실험에 관측된 이펙트 사이즈, 그러니까 실험에 관측된 P밸류를 기반으로 한 검증력 분석을 수행하는 건 자본이 굉장히 커서 쓸모가 없다. 하지 말라는 거죠, 정리하면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한 결과이긴 해요. 이 그림을 보면은 P밸류 값이 작아질수록 파워는 커지죠. 왜냐면 이 P밸류가 완전히 의존하니까. 그리고 P밸류가 커지면은 파워 값이 작아지죠. 사후 검증력 분석. 코스트 오브 파워에 의한 이 P밸류에 의한 사후 검증력 분석의 값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실제로 수행해야만 하는 올바른 형태의 검증력 분석의 파워랑은 굉장히 괴리가 크다라는 걸 이 또 표로 한번 차트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앞서 수식으로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표본을 확보하지 못한 실험에서 예를 들면 아까 80개 갖고 표본이 확보가 안 된 실험에서 관측된 P밸류 이미 잘못 설계된 실험에서 관측된 P밸류로 이미 잘못 설계된 실험에서 P밸류가 관측이 됐는데 그 P밸류 값도 그러면 잘못된 값일 거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을 거잖아요. 거기에 기반해 검증력 분석을 수행한다. 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타입 S 에러랑 타입 M 에러로 오염된 잘못된 값을 기반으로 검증력 분석을 수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과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정상적인 검열력 분석이 불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관련 연구를 찾아보거나 파일럿 스터디를 해줘야 됩니다. 과거 관련 연구라고 하는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G 무게 예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G 무게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 그러면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성한 특별 식단으로 쥐무게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험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실험의 어떤 일반적인 식단을 먹고 있는 쥐들의 어떤 무게에 대한 통계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연구에서 평균 그 표현 평균 관심지표 쥐 무게에 대한 표현 평균도 그렇고 퍼진 정도인 편집 편차도 그렇고요. 그 값이 연구 논문에서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 그 값을 기반으로 사전 검증력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과거 연구 사례를 뒤져봤더니 과거 연구 사례도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 AB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실제로 실험군 대조군을 구성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대조군 그룹만 구성을 해서 일반 식단을 먹여서 뭐 한 일주일 정도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 최종적으로 그 식단을 먹고 나서 관측된 쥐의 무게들을 측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각각의 쥐 무게를 측정하면은 그 대조군의 쥐 무게에 관한 표현 평균이랑 표준 편차의 연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또 사전 검열력 분석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 A/B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는 거고,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력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객들의 행동이랑 거래 데이터를 적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한테 되게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배운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은 검정력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충분한 표본을 확보해서 검정력과 유해 수준을 밸런스 있게 통제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적 가설 검정 결과를 제공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는 실험적 검정력 분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가 더 통계적 가설 검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후 검정력 분석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게 두 가지 포인트인 거고. 이제 번외로 좀 보너스로 온라인 실험에서의 검정력 분석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실험에서의 검정력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똑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봤던 식처럼 표본 크기는 16이라는 값에다가 산업 표준화에 16에다가 관심지표의 표준 편차의 제곱 형태를 얼마나 최소 검출 효과를 얼마를 할까요라고 하는 델타 제곱을 나눈 형태로 정의가 돼요. 표본 크기는. 근데 온라인 실험에서는 표본 크기는 두 가지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A/B 테스트를 실무에서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좀 고민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영상을 멈추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건 이제 트래픽이랑 실험 기간이에요. 즉 우리는 검정력 분석으로 각 온라인 실험의 최적 트래픽과 실험 기간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픽이 얼마를 하고 실험 기간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는 그 프로덕트에서 방문하는 고객들의 수가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얼마나 방문하냐는 실험 그 검정력 분석이랑도 결부되어 있는 부분인데 검정력 분석을 해주게 되면은 표본 크기가 결정이 되니까 이 결정된 표본 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트래픽이랑 실험 기간을 얼마나 해야 돼라는 게 온라인 실험에서는 결정이 된다. 라고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도메인의 어떤 실험과는 좀 다른 부분이어서 한 번 더 특징적인 부분이어서 자꾸 넘어가려고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어떤 기업에서 실험의 어떤 A to G를 좀 관장하는 실험 플랫폼이라고 하는 도구를 보통 쓰는데 실제 기업에서는 그래서 그 실험 플랫폼에서는 이런 식으로 검정력 분석을 제공을 해요. 이거는 이 예시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실험 플랫폼 솔루션 제공업체 스태시그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검정력 분석 계산기 예시인데요. 여기서 봐주시면은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해요. 여기서 먼저 매트릭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아까 G 무게 예제로 생각해 보면 여기 매트릭이 G의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옵션은 트래픽이 얼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되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실험을 해야 돼서 많은 트래픽을 넣기는 되게 부담스러워. 그러면 트래픽을 한 20% 정도로만 정하자라고 해서 트래픽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이 실험은 되게 큰 변화 아니어서 트래픽 100% 확보해도 돼라고 했을 때 이 스타트 칼큘레이션을 눌러주면은 트래픽을 100% 했을 때 1주 실험하면은 5,200명 정도가 각 그룹에서 방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균등 분할이니까 50% 50% 할당이 되겠죠, 트래픽이. 그랬을 때에는 상대적인 변화를 21 또는 6% 정도 감지할 수 있어. 이랬을 때 검정량은 80% 확보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2주 실험하면은 37,200명씩이 방문을 하고 8% 정도의 더 세밀한 효과를 감지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우측은 상대적인 MD 값을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라고 하는 거는 나는 10% 상대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싶어라는 거고 아까 그 구매 전환율 예제에서 본 것처럼 3.7%가 구매 전환율인데 나는 10% 상대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싶어 하면은 0.37%에 관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검출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MD가 고정이 되어 있고 트래픽을 얼마나 했을 때 몇 주 실험을 해야지 이 MD, 상대적인 MD가 10% 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냐, 검정력 8% 보정됐을 때, 요거를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2주 실험하면은 트래픽을 65.1% 정도 확보하면 되고, 이러면 이제 여기서 균등 분할로 반반해서 실험과 대주원이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24,200명 정도가 필요해라는 거고요. 1주 실험을 하면은 100% 넘게 필요해라는 거고, 1주 실험에서는 10% 효과를 감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주 실험하면은 5,190명밖에
확보가 안 돼서 이 10%의 MD를 검출하는 실험을 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실험을 하게 되면은 10% MD에 대해서는 검정력이 되게 낮게 나오지, 80%보다. 그래서 3주 실험하면은 더 실험 기간을 늘리는 것이니 셀픽이 더 조금 필요해.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실험을 진행할 때 어떤 실험 플랫폼 측에서는 검정력 분석을 이런 식으로 제공한다라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실제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실제 참고했던 레퍼런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어펜딕스는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상세하게 그 검전력, 사고 검전력 분석식을 유도하는 거를 첨부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요 부록을 참고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